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강 신라의 성장과 발전 박혁거세부터 진흥왕 편입니다. 함께 끝까지 학습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신라의 성장과 발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경 토착민과 이주민의 결합으로 건국이 됩니다. 처음 이름은 사로국이었죠.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라라고 말을 하지만, 자, 건국자는 바로 박혁거세. 이 신화를 가지고 있죠. 나정이라는 그 우물가 옆에서 웬 말의 울음소리가 났는데 6명의 촌장들이 가니까 말은 날아가고 알이 있었어요. 그 알에서 태어난 이제 아기의 이름을 박혁거세라고 지었죠. 이 토착민이 이제 6촌장이 되고 이주민이 이제 박혁거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신라가 이렇게 뭔가 하늘의 도움, 그리고 또 난생설화, 그죠?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를 차용함으로써 이제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에서 태어나 세상을 밝게 하다라는 뜻의 박혁거세 이름이 이제 신라의 건국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원전 57년이거든요. 57.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고주몽이 37, 백제는 온조가 기원전 18년 이렇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건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보다 왜 발전이 늦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위치 때문입니다. 사로국이 어디라 그랬죠? 지금의 경주, 그죠? 바로 진안에 옆에 붙어 있는데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자, 위에는 고구려가 되고 여기는 이제 백제가 되고 여기는 이제 신라가 되는데,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선진문물, 그죠? 수용이 불리해요. 이 선진문물이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서 한자나 그리고 유교, 불교 뭐 이런 거, 그지? 요런 게 이제 수용이 불리했다. 그리고 왜? 여기 일본이 7세기가 돼야지 일본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얘들이 농사도 안 되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또 고구려는 멀고 하니까 만만한, 그죠? 신라 이쪽 이제 진안 지역을 많이 이렇게 약탈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뇌물 마리간 때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러 내려왔잖아. 그지? 기억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신라는 6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삼국 중에서 아무런 활약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세기 이후에 반전이 시작되기도 하는 신라죠.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신라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왕호 변천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신라를 처음 건국한 사람이 바로 박혁거세라고 알려져 있죠. 박혁거세는 거서관이라고 불렸습니다. 보이나요? 자, 바로 육촌장과 함께 새로운 아이 혁거세가 결합하여 신라, 서라벌, 사로국을 탄생하였는데, 이때 바로 군장국가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대 남에 차차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차차웅. 제사장이라는 뜻이네요. 군장이 제사장을 지니고 있으니 뭐예요? 재정일치사회.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되는 사회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금이라는 왕호가 나타납니다. 자, 박씨도 이사금, 석씨도 이사금, 김씨도 이사금. 자, 박석김이 돌아가죠. 그러면 뭔가 돌아가면서 연맹체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연맹왕국 단계입니다. 연맹왕국 단계. 자, 그리고 이제 뇌물 마리간 때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보면 대수장이라는 뜻으로 뭔가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왕권이 강화되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17, 18, 19, 20, 21
이런 식으로 김씨들이 지금 왕위를 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세습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1회 지증왕. 비로소 이제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가 등장합니다. 자, 바로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 그지?가 탄생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지증왕 때 바로 비로소 신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4세기 후반 즉위한 뇌물마리과는 이사금이 아니라 마리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 진안의 모든 영토를 거의 복속시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씨들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서 왕권이 매우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김씨는 황금 유물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신라에 가면 황금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되죠. 여기서 이제 금에서 이제 김이 유리되었다. 김알지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계림인데 계림에서 닭이 울어서 가보니 황금 상자 안에 애가 있었는데 걔가 김알지다. 뭐 그런 설화 한 번씩 들어봤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별 5개. 자,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광개토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고구려. 도움으로 왜를 격퇴했죠. 그죠? 그 증거가 뭐였죠? 증거. 기억나나요? 그릇 있었는데. 오, 맞아요. 호우면 그릇. 기억하고 있군요. 호우면 그릇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이것이 고구려가 신라를 간섭하는, 그지?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 계승 문제까지도 막 간섭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 정말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였어요? 기억나나요? 네, 고구려의 전성기죠. 그죠? 고구려. 고구려가 강성해졌을 때 지금 백제 비유왕이 신라에 누워를 파견했어요? 네, 사신을 파견했어요. 이때 신라왕이 바로 눌지마리간, 뇌물마리간 아들입니다. 이때 고구려 왕은 누구였죠? 기억나니? 네, 맞아요. 장수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뭐 맺어요? 동맹 맺잖아. 이 동맹 이름 뭐더라? 낮의 동맹. 기억하고 있죠? 자, 장수왕이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 바로 신라와 백제가, 신라에나 백제제가 낮의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백제는 이제 위기상을 잘 극복하고자 했죠. 둘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고구려의 맹렬한 공격을 지금 막아내는 그러한 5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5세기 때 전성기를 맞았던 고구려는 6세기가 되면 침체기를 맞습니다. 고구려 침체기.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뭐를 조심해야 돼요? 네, 내부 분열을 조심해야 되죠. 고구려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세기 때는 백제는 무엇을 꿈꾸죠? 네, 부활을 꿈꾸며 중흥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억나죠? 그죠? 무령왕, 성왕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또 신라는 뭔가 도약에 발판을 막겠다라고 뭔가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지증왕입니다. 중국식 칭호 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죠? 뭔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리죠. 자, 이 사람은 바로 덕업일신.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져. 망라사방. 그죠? 사방을 망라한다. 동서남북에 그물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물망자거든요. 여기서 한 글자씩 따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증왕은 이제 체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며 이제 신라가 전성기로 도약하게 되죠. 지증왕의 업적을 보면 이제 사람이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로 가지고 이제 경작하는, 그지? 소로 경작하는 우경법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확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고 파는 시장이 개설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우리 독도의 역사의 시작.
바로 이 섬이 이제 정복당합니다. 독도라고? 아니죠. 독도보다 조금 더 큰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우상국이라고 불렸던 뭘까요? 바로 울릉도입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 신라 장군 이사부 나오죠. 이사부가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 자, 사자상을 들고 가가지고 이 사자가 너희가 복속하지 않으면 물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산업기로 유명한 울릉도 주민들을 신라로 편입시켰죠. 자, 그래서 우상국, 울릉도 복속하면서 그 주위 섬들도 다 복속시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정벌로 512년 신라 영토에 편입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이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독도 역사, 우리의 중요한 독도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왕 때라고? 네, 맞아요. 지증왕 때였어요. 자,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이 매우 심각합니다. 검정교과서 77%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독도를 죽도,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영토에 편입을 시켰죠. 그런데 오히려 진짜 주인인 이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이 다케시마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왜곡하는 그런 발언과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 일본 청소년들을 이제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런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독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독도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독도의 지리적 위치,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러한 것들. 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삼아서 독도를 빼앗으려는 그런 전략을 일본은 펼치고 있어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다케시마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다케시마 날이 뭐냐 하면 일본이 강제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3월 16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뭡니까? 네, 이번에도 했죠? 독도 교육 주간으로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교육을 하였죠. 자, 그러면 일본은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러일 전쟁 때 저들이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 러일 전쟁 당시에 만들었던 것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며 주장하고 있어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1905년대에 제정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1905년 바로 을사늑약을 맺죠. 이 을사늑약 이후에 최초로 일본에게 강탈당한 땅이 독도입니다. 자,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독도가 흔적이 없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령했다라는 흔적이 없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네들이 이 땅을 이제 차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제정을 하였는데 이거를 근거로 지금 독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반면 독도의 역사. 아까 무슨 왕? 네, 지증왕. 신라 지증왕 엄청 중요합니다.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로 신라 영토에 편입을 되죠. 우상국과 그 부속 섬들이라고 되어 있죠.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조선 태종 때 유민을 막기 위해서 울릉도민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면서 이제 공도 정책이라 해서 섬을 비우긴 했지만 그래도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숙종 때 매우 중요한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 어민을 쫓아냈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다시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관리를 파견해서 이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한제국 때 이거 3학년 때 다시 나와요. 울릉도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울릉도와 그의 부속 섬들이 아닙니다. 그죠? 뭐 송도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기도 했지만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합니다. 이것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게 1900년대예요.
자, 그런데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그죠? 일방적으로 이제 일본 영토에 편입하고 죽도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자국의 영토,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죠. 그게 바로 시마 내현 고시 40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알고 독도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땅으로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일본은 그것을 뭔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독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대항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산중학교 친구들은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지증왕 다음의 왕이 법흥왕입니다. 이 법흥왕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업적, 왕권 강화와 관계 있는 바로 불교 공인입니다. 여기 원종이 불교를 진흥시키고 나오죠. 이 원종이 바로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불교공인. 자, 염촉이 몸을 희생시키다. 이 염촉이 박염촉인데 이름이 박염촉이에요. 이차돈이라고 불린 박염촉이에요. 그래서 친구인 이차돈의 목을 베면서까지 불교를 공인시켰는데 이 목적은 바로 왕권 강화겠죠. 자,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적으로 중앙 집권체제를 완비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서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비워뒀죠? 자,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관등제입니다. 관리도 등급이 있다. 관등제. 그리고 관리 등급에 따라 뭐를 입혀요? 관복의 색을 구분했다. 관복제. 옷을 입혔다. 관복제. 자, 그리고 연호, 그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그리고 이찬철부를 상대등으로 임명했다.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수장입니다.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화백회의의 이제 수장, 우두머리를 이제 상대등이라는데 그것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복속시켰다. 그지? 금강가야가 신라에 이제 통합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들어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외워요. 율령반포와 불교공인, 병부령, 병부설치 등등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진짜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백제 율령반포 누구였죠? 기억나니? 고이왕. 자, 고구려 소수리왕. 그럼 신라 법흥왕.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불교 공인. 자, 고구려 소수리왕. 백제 진묘왕. 신라 법흥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자, 다 외워야 됩니다. 법흥왕의 중앙 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진흥왕 때는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합니다. 먼저 황룡사를 건축을 하면서 이 황룡의 뜻은 황제의 뜻이거든요. 불교를 정비하고 이제 대외 확장에 그런 야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화랑을 키워서 이 화랑도 정신으로 무장한 이 10대, 20대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죠. 참고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법흥왕 때의 병합 모습을 보면 요만큼 이었죠. 그죠? 그런데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로부터 6세기 때 한강을 뺐죠. 그런데 누가 배신했죠? 네, 진흥왕의 배신으로 이제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고 누가 죽었지? 성왕이 죽고 나서 이제 백제는 다시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흥왕은 이렇게 이제 널리 뻗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 보이나요? 그래서 여위에 보면 이 고구려의 많은 땅들을 그죠? 신라가 차지했다는 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제 6세기 때 고구려는 분열기였기 때문에 내부 분열 때문에 침체기였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이제 신라가 이렇게 영토 확장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백제는 정말 당황하여서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가 뭐를 맺죠? 여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진흥왕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서는 인재 양성을 최고의 으뜸과제로 삼는데요. 자, 화랑도는 신라 청소년 수련 단체로서 인재 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귀족 자제인 화랑이 평민인 낭도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간다는 뜻으로 그런 민족 화합, 계급의 화합이라는 그런 높은 차원의 뜻도 있죠. 자, 신라봉기 진흥한 37년의 기록을 보면 원래는 여자가 우두머리인 원화제도가 있었는데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화랑이라고 하였고 이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평민의 사람들 바로 낭도를 두어서 이제 화랑이 그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로 하였죠. 자, 그래서 이 화랑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화장을 벗게 하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적 무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정말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지만 이 화랑도의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화랑도를 바탕으로 영토의 확장에 진흥왕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나오는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5세기가 되면 이 고구려의 전성기죠. 자, 장수왕이 남쪽으로 진출하는 무슨 정책이에요? 네, 남진정책.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뭘 맺어요? 네, 낮에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하고 있죠. 가야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6세기가 되면 6세기 중엽 이후에 바로 신라가 그죠?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빼앗았는데 누가 배신 때렸죠? 네, 신라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왕이 그죠? 죽었고 그리고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그런 의미가 딱 들어맞듯이 고구려와 백제는 여제 동맹을 맺으면서 신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진흥왕은 이러한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수비를 세웠는데요. 순수비는 왕이 직접 돌아보아 세운 비석이라는 뜻이에요. 마온영비, 황초룡비, 북한산비, 창령비 4개의 순수비와 1개의 단양 적성비가 있네요. 이런 비석이 있다. 세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당항성. 당항성을 확보하면서 인천이죠. 당항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이제 신라는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까지 신라는 간접 교역이었어요. 그죠? 고구려를 통해서 뭔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진흥왕 때 비로소 당항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수나라, 당나라에게 뭔가 SOS를 청했고 나중에 나당연합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막 그러죠. 그죠? 자, 그거는 나중에 3단원에서 나오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 이제 신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박역거세, 그지? 거서가 남의 차차웅, 제사장이라는 뜻, 재정일치사회, 그리고 이사금, 연맹왕국 단계, 박석김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마립간, 그지? 김씨가 왕위 세습하는 거, 왕권 강화. 그리고 중요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구원을 요청하여서 이제 외를 물리쳤다는 거, 그거. 그리고 눌지 마립간 때 낮에 동맹, 그지? 맺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리는 요 세 왕 중요하죠. 첫 번째, 국호를 신라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식 왕호, 왕을 사용했다. 백제와 고구려는 처음부터 중국과 교역을 해서 이제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를 사용했어요. 근데 신라는 지증왕, 21대 지증왕이 되어서 비로소 왕이 되었죠.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우경법 뭐였죠? 네, 소로 이제 농사 짓는, 그죠? 경작하는 방법. 그리고 우상국 뭐였죠? 네, 울릉도. 그래서 우상국 정벌로 우리의 무슨 역사 중요한? 네, 독도, 그지?
독도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버풍항입니다. 체제정비.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율령반포 불교공인. 그죠? 중요하고요. 왕권 강화로 상대등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연호 건원을 사용하고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금강가야를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진흥왕 황룡사를 건립하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신라 단양 적성비와 4개 순수비,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화랑도 조직으로 영토 확장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강유역을 획득했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이 관산성 전투는 백제의 누구왕? 네, 성왕. 그죠? 성왕.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는 당성을 확보했다. 요거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이었고, 엑기스는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고 답을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